지금 내가 임신한 거 당신 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 그럼 우리 애지 누구 애야? 푸하하, 이 뱃속의 아기 당신 애 아니야, 이 먹청아.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 맞다나 팔자 사나운 여자로 태어나 독종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지금이야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건물주로 통하지만 제 시작은 시장 바닥의 생선 좌판이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25세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으니 제 팔자가 사납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눈물도 사치였어요. 뱃속에 유복자인 아들 성규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핏덩이만큼은 나처럼 억척스럽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남들처럼 무시당하고 돈 때문에 서러워 눈물 흘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벽 3시에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서 밤 10시까지 좌판에 앉아 비린내와 싸웠습니다. 손톱 밑에 낀 생선 가시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무시였지요. 애미가 돼서 애한테서 냄새나게 한다는 손가락질, 젊은 과부가 독하다는 수군거림. 그 모든 모욕을 씹어 삼키며 돈을 모았습니다. 제 유일한 사치는 1년에 한 번 성규의 생일날에만 새 고무줄을 사서 돈다발을 묶는 것이었어요. 낡은 깡통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성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좌판을 접고 작은 건어물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성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저는 드디어 이 땅을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제 피와 땀으로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동시장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세마나 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살아온 저에게도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김성규였습니다. 성규는 저를 닮지 않았어요. 심성이 여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아이였지요. 제가 억척스럽게 울타리를 쳐준 탓인지 세상 물정 모르고 맑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싶어서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성규가 그 아이 구나영을 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제 독사 같던 감이 무뎌졌던 것은 말입니다. 성규가 30을 훌쩍 넘기도록 장가갈 생각이 없어 속을 태우던 참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제게는 과분한 사람입니다라며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구나영. 참으로 반듯하고 예쁜 이름이었지요. 외모 또한 그랬습니다. 하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무엇보다 상냥하고 맑은 미소가 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더군요. 어머님, 성규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존경하는 마음뿐입니다. 나영은 깍듯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 비싼 한우 세트와 제 취향을 어찌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묵직한 향수까지 챙겨왔더군요. 식사하는 내내 제 그릇이 빈틈이 없게 챙기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성규는 그저 그런 나영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복이 있구나. 저런 참한 아이를 어디서 만났을까. 나영은 자신이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온화한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성규 씨의 따뜻함에 반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강인함도 꼭 배우고 싶어요.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저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인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성규 이름으로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며느리에게는 강남 일대에서 가장 큰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세트를 맞춰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영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젠 엄마라고 부를게요. 아빠 일찍 여의시고 외롭게 성규 씨 키우신 그 마음, 제가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친딸이 되어드릴게요. 성규 씨와 함께 평생 어머님, 아니 우리 엄마 여왕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제 60년 인생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사 이정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어미로서 드디어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도 나영은 완벽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제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엄마 심심하시죠? 우리 외식해요. 라며 제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성규가 제게 소홀하기라도 하면 당신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라며 되레 제 아들을 나무라더군요. 성규가 작은 IT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나영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성규 씨, 당신 그 사업 확실한 거예요? 나는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허투루 쓰는 거 싫어요.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이라면 당장 접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오히려 제가 나서서 성규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괜찮다, 나영아. 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애미가 밀어줘야지. 너처럼 속 깊은 아이가 곁에서 챙겨주니 성규도 잘할 게다. 그렇게 1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았고 철부지 같던 아들도 가정을 꾸리니 듬직해지는 듯 보였어요. 이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폭풍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은 저녁이었어요.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놀라서 거실로 나가보니 성규와 나영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규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나영은 제 앞에 서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영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규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나영아, 일단 일어나서 말해보거라. 성규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지로 나영을 일으켜 소파에 앉히자 나영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영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규 씨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나영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성규의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으나 믿었던 동업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것까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저희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른 채로요. 사채라니, 그게 얼마인데? 성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10억이 넘어요, 엄마.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10억? 제가 평생을 모아 이룬 건물, 그 건물의 절반값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냐? 그 동업자 놈 당장 잡아들여야지.
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대요, 엄마. 이미 외국으로 튀었고 차명계좌로 다 빼돌려서 잡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깡패들이 성규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요. 나영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성규 씨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규 씨 잘못되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엄마, 제발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규야, 이게 전부 사실이냐? 너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어. 성규가 고개를 숙인 채 움츠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독사 이정순, 건물주 이정순, 다 소용없었어요. 제 앞에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나영이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방법 말이냐? 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성규 씨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저 못 봐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어요. 이건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준비했어요. 나영은 가방에서 젖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업만 시작할 수 있으면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갚을 수 있어요. 성규 씨 빚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엄마,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 또 돈을 달라는 소리냐? 아니요. 돈은 안 받을게요. 엄마 돈 그렇게 쉽게 번 거 아닌 거 제가 잘 알아요. 나영이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그 건물을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해 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냐? 빚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전 재산을, 내 건물을 너희에게 달라고? 그래야 저희가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제대로 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 빚도 갚고 새 출발도 할 수 있다고요.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깡패들에게 쫓기다 죽느니 엄마 재산이라도 미천 삼아 다시 일어서야죠. 저희가 누구예요? 엄마 아들, 엄마 며느리잖아요. 나영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논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걸로 다시 일어서면 평생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할게요. 엄마 여왕처럼 모신다는 약속, 제가 꼭 지킬게요. 이 집에 저희가 들어와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엄마 식사, 보약, 제가 다 챙길게요. 제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는 성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규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어느새 나영의 옆에 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비굴한 모습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내 건물. 그것을 이 아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이룬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건물을 끌어안고 늙어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나영의 울음소리와 성규의 흐느낌,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좋다.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뚝 그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말대로 당장 이 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건물, 내 눈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성규 너뿐만 아니라 나영이 너의 이름까지 공동 명의로 해주마. 나영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영은 제게 달려들어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젖은 옷의 축축함과 제게서 느껴지는 그 미세한 떨림이 그것이 감격의 떨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왜 그땐 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불러 제 전 재산인 5층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 김선규와 며느리 구나영의 공동 명의로 이전하는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관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등기 이전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등기소에서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바로 그날 오후였지요. 아들 부부는 약속대로 제 집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니 적적했던 집에 활기가 돌 것이라 기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나영아, 그 짐은 이리 다오. 무거운데 내가 들마. 제가 손을 뻗자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던 나영이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 제 바지를 붙잡고 울던 그 절박한 눈빛과는 사뭇 달랐어요.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동선만 복잡해져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머쓱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도우려고.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배치할 테니까요. 나영은 저희라는 말에 유독 힘을 주더군요. 저는 결국 안방으로 물러나 문틈으로 거실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빚에 쪼들려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삿짐 차에서 내리는 것들은 제가 혼수로 해준 세간살이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거대한 수입산 가죽 소파에 제 키만한 와인 셀러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저히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 장만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규야.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건 다 뭐냐? 빚 갚을 돈도 없다면서. 성규가 제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아, 그건 나영이가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 기분 좋게 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다 할부로 한 거라서 괜찮아요. 할부? 이놈아, 지금 할부가 문제야? 당장 사채업자들이 목을 조른다며. 그때였습니다. 나영이 허리에 손을 척 올린 채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표정에는 벌써부터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나영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 짐들은 다 뭐고 빚은 어쩔 거냐고 묻는 중이다. 나영이 어이없다는 듯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건물 받은 거잖아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늙으신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저희 일하는데 방해만 돼요. 늙으신 분.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라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나영은 그런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그거 거기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제 안방 구석에서 이삿짐 센터에서 시켜 먹고 남은 자장면 그릇을 치워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피곤하다며 자기들이 새로 꾸민 건넌방, 원래는 제 옷방이었던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집 안방에서 낯선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잠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요. 늘 그렇듯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20년간 제 집안일을 돌봐준 박 아주머니가 와서 아침을 짓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부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을 씻은 흔적도 국을 끓인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늦나? 생각하며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톱을 다듬고 있는 나영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새로 들인 그 거대한 소파에 마치 제 집 주인인 양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입니다. 일어나셨어요? 나영이 손톱에 입김을 호불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아직 안 왔니?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아, 그 아줌마요. 나영이 손톱깎이를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 너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이긴요. 나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 우리 집인데 모르는 사람 드나드는 거 싫어서요. 안 그래도 빚 때문에 허리 휘는데 아줌마 월급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나영아,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 사람은 20년을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르는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식사는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내 식사, 보약 다 챙긴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집에 들인 거야. 제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한쪽으로 쓸어 넘기더군요. 아, 진짜. 아침부터 시끄럽게.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식사요? 당연히 제가 챙기죠. 챙겨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현관으로 나가 잠시 후에 검은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무언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차가운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였습니다. 자,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요즘 노인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평생 시장 좌판에서 굶을 때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걸 먹으라는 거냐? 왜요? 성의를 무시하세요? 이것도 다 돈 주고 사온 건데. 아, 물은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직접 부어 드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나영은 그대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식탁 앞에 선 채 그 편의점 봉지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것을 믿고 내 전 재산을. 그때 성규가 안방에서 꾸물꾸물 기어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컵라면을 보고는 움찔하더군요. 성규야, 너도 봤지. 저게 지금 애미한테 할 짓이냐? 성규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이 며칠 만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영이가 지금 예민해서 그래요. 빚 문제 때문에 엄마가 좀 이해해요. 이해?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게 생겼어. 아, 몰라요. 엄마도 나영이도 그만 좀 해요. 나 머리 아파. 성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씻지도 않은 얼굴로 현관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제 집은 제 집이 아니게 되었고 제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은 제 안방으로 서류 몇 장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뭐 하세요? 기분 좀 푸세요. 제가 맛있는 거 시켜드릴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이 제 옆에 앉으며 서리를 팔랑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게 뭐냐? 별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 집 재산 관리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세금 문제도 그렇고 체계가 잡히죠. 성규 씨 빚도 갚으려면 돈이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나영이 제 앞에 내민 것은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신 그 통장이랑 카드요. 그거 다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게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나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내 통장과 카드를 너희에게 달라고? 네. 그래야 편하잖아요. 어머니 돈 쓸 일도 별로 없으시죠? 저희가 매달 1일에 50만 원씩 딱 용돈으로 꽂아드릴게요. 그걸로 친구분들 만나서 커피도 사드시고 하세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지갑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당장 현금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싫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너희에게 줄 수 없어. 그러자 나영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싸늘한 표정은 제가 시장에서 생선 대금을 떼어 먹으려던 사기꾼들에게서나 보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그 어머니 돈이요. 이제부턴 법적으로 우리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잘난 건물 저희한테 증여하셨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가 가진 모든 걸 저희한테 넘기셨다는 뜻이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넘긴 건 건물이지. 내 통장까지 넘긴 게 아니다. 하? 나영이 제 앞에서 보란 듯이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 건물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그럼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죠. 근데 그 월세 통장 어머니가 쥐고 계시잖아요. 그거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그 돈으로 이자도 막고 우리 사업 자금도 써야 하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영이 노리는 것이 제 지갑 속 푼돈이 아니라 매달 건물에서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월세 통장이었다는 것을요. 못 준다. 그 돈은 내 마지막 남은. 어머니, 나영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주세요. 저 엄마한테 배운 대로 착한 며느리 노릇 계속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나영이 방문을 활짝 열고 거실에 있는 성규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리 와봐. 성규가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영이 턱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도 한마디 해. 이 집안 가장이잖아. 어머니가 지금 월세 통장 못 내놓겠다고 버티시네.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이자 막아야 하는 거 당신도 알지? 성규가 제발 저를 보지 말라는 듯 바닥만 내려다보며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나영이 말이 맞아요. 그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관리할게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계세요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성규의 그 비굴한 얼굴을 그리고 나영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아들이 저 여자의 조종에 놀아나 이 애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남아나지 않았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월세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상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영은 그것들을 거의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나영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좋잖아요. 나영이 통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용돈 50만 원. 다음 달 1일에 꼭 넣어드릴게요. 아, 물론. 이번 달은 이미 중순이 지났으니까 25만 원만 드려야겠네요. 나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성규도 그 뒤를 졸졸 따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저는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사 이정수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돈도 힘도 아들조차도 없는 늙은이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통장과 카드를 빼앗기고 난 뒤 제 삶은 그야말로 감옥이었습니다. 나영은 약속했던 용돈 50만 원, 아니 25만 원조차 주지 않았어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입을 떼기만 하면 어머니, 지금 저희가 이자 맞기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돈 쓸 일이 뭐가 있으시다고 자꾸 돈 타령이세요? 라는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방, 아니 원래는 제 안방이었던 그 넓은 방은 이제 나영 부부가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제 가구들을 전부 창고방에 처박고 자기들 취향의 요란한 침대와 가구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건넌방 성규가 총각 때 쓰던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방에는 작은 침대와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지요. 식사는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이거나 그들이 시켜 먹고 남은 배달 음식 찌꺼기였습니다. 며칠 뒤 집안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나영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배달 음식들을 거실로 들여놓더군요. 값비싼 와인과 샴페인이 테이블 위에 즐비했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사준 그릇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화려한 일회용 접시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자기야. 빨리 와. 응. 우리 집. 완전 끝내주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청산하고 강남 건물주 사모님 됐잖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물주 사모님. 그 호칭은 본래 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영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집이 떠나가라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숨죽인 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나영아, 너 정말 대박이다. 이 집 완전 궁전이네. 이게 다야? 건물까지 통째로 받았다며? 와, 시어머니 완전 호구 잡았네. 그들의 저속한 대화가 방음도 안 되는 얇은 문을 뚫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호구. 제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습니다. 아무도 방에서 나오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한 친구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영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나영아, 저 방에 계신 분은 누구셔? 가사도우미 아줌마야? 그러자 나영이 와인잔을 든 채 아주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냥 성규 씨 엄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철서? 누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만 같았습니다. 얹혀 사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술을 마시는 저 어린 것에게 내가 얹혀 사는
노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영의 친구들이 와, 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네. 완전 보살이다, 보살. 이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영아. 제 목소리에 거실의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나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당황이나 미안함이 아닌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방금 너가 뭐라고 했니? 내가 얹혀 산다고?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영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분위기 좀 깨지 마세요. 친구들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지금 망신은 내가 당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가 이따위 난장판을 벌여. 당장 이 사람들 다 내보내지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나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손님들이에요. 어머니가 상관하실 바 아니라고요. 나영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방에 계시기 답답하시면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아, 맞다. 돈 없으시지. 나영이 핸드백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겨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면 버스비는 되겠다. 친구들 갈 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저는 그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든 채 현관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안에서는 다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집 현관문 앞에서 제 며느리가 던져준 10,000원 한 장을 들고 갈 곳 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물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빚은 어떻게 갚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나영은 제게 월세 통장을 가져가면서 이자 맞기 빠듯하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나영을 피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성규를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성규야, 너 애미 얼굴 좀 보자. 성규가 마지못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 앉아라.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건물, 새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 빚은 갚아가고 있는 거 맞아? 성규가 제 눈을 피하며 손톱만 물어뜯었습니다. 그건 나영이가 다 알아서 해요. 나는 잘 몰라요. 모르다니. 너의 이름도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너 도대체 나영이라는 애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냐? 제가 다그치자 성규가 오히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영이가 다 알아서 한다잖아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나영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영은 성규를 제 뒤로 잡아 끌어 숨기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왜 자꾸 성규 씨 들볶으세요? 이 사람 지금 빚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데.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나영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좋다. 그럼 너에게 묻겠다, 나영아. 빚은 얼마나 갚았니? 새 사업 계획서는 가져와 봐라. 내가 평생 일군 건물이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어. 그러자 나영이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권리요? 하? 웃기시네. 나영이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건물 넘기실 때 그런 권리도 같이 넘기신 거예요.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아는 건 옛날처럼 좌판에서 생선 파는 거, 그게 다잖아요. 이건 그런 거랑 달라요, 어머니.
장부는 볼 줄 아세요? 투자 제안서가 영어로 된 건 아시고요? 너 지금 어머니는 그냥 방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저희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저희 일에 끼어들면 저도 어머니 용돈이고 뭐고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드릴 거예요. 이게 성규 씨, 뭐해? 안 가고. 나영이 소리치자 성규가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그대로 나영을 따라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적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 모두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건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나영이 준 그 10,000원짜리는 이미 그날 밤 분노에 떨며 찢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제 낡은 옷들을 다 뒤졌습니다. 겨울 외투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제가 언제 넣어뒀는지도 모르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돈을 쥐고 저는 나영이 친구들과 또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탈 돈은 아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제 젊음과 피가 묻어있는 그 길을 이제는 늙고 병든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제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내 자식 같은 건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넌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1층에서 제가 가장 아끼던 10년 넘게 장사한 빵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임시 휴업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실. 저와 20년을 함께한 박 소장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식당을 하던 김 사장이 저를 발견하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모님, 이게 얼마 만이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김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 소장은? 1층 빵집은 왜 문을 닫았어? 김 사장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모르셨어요? 뭘 말이냐? 새 사장님, 아니 그 젊은 사모님 구나영이 건물 관리비랑 이것저것 다 2배로 올리고 박 소장님도 잘랐어요. 1층 빵집도 재계약 안 해준다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사모님. 김 사장이 제 눈치를 보며 주저했습니다. 저희더러 다 나가래요. 이 건물 파신다면서요? 저희도 이번 달까지만 영업하고 나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건물을 판다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것, 빚을 갚는다던 것, 그 모든 것이 김 사장이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쪽 한번 보세요. 김 사장이 가리키는 건물 정면 1층 유리창 한가운데에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건물 금매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현수막,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주인 직통번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나영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업은커녕 저것들은 처음부터 제 건물을 팔아치울 속셈이었던 겁니다. 저를 속이고 제 아들을 앞세워 제 평생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것입니다. 저는 현수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이 붙어 있어 제 손이 닿지 않았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낯선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20년간 월급을 준 그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신데 여기서 행패십니까? 행패? 여기가 내 집이다. 내 건물이야, 이놈아. 당장 이거 안 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건물 사장님은 구나영 사장님이십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사장님, 구나영. 그 이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낯선 경비원에게 팔을 붙잡힌 채 제 건물에서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지요. 저는 그 금매 현수막을 손톱이 부러져라 긁어 떼어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현수막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저것들의 사기극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분노가 저를 걷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규가 거실 소파의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녀석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성규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성규가 귀찮다는 듯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왜요? 나 지금 재미있는 거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 너덜너덜해진 현수막 조각을 녀석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현수막 조각이 성규의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성규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나에게 물을 소리냐? 이게 다 뭐냐고 내가 묻고 있잖니. 건물을 팔아? 새 사업을 한다던 것들이 내 건물을 팔아넘겨? 이 배은망덕한 놈아. 제 고함 소리에 성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녀석은 그 현수막 조각을 보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나는 몰랐어. 뭐가 아니야.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 너의 애미를 이 집구석에 가둬놓고 너희는 밖에서 내 재산을 팔아먹으려고 작당을 했어. 저는 성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손 한 번 대본 적 없던 저였습니다. 말해.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너희 둘이 짜고 이 애미를 속인 거지. 성규가 제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나영이가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 건물 담보로 대출받는 것보다 그냥 팔아서 빚 갚고 새 출발하는 게 낫다고. 나는 그냥 나영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뭐? 시키는 대로 해? 이 무능한 놈아. 그래서 너의 애미 평생을 팔아넘겨? 그깟 계집의 말 한마디에 너의 어미를 배신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아들이라는 존재를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구나영이라는 여자의 꼭두각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떡해.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닥치지 못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나영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섰습니다. 양손에는 저와 성규를 속여 판 돈으로 샀을 것이 뻔한 값비싼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나영은 울고 있는 성규와 현수막 조각을 든 채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쇼핑백을 쿵 소리 나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짜증이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성규가 나영을 보자마자 달려가듯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엄마가 다 알았어. 저는 나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구나영.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 건물 내놔. 그러자 나영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표정. 모든 것을 가졌다는 승리자의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어요? 아, 어차피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말 2번 안 해도 되고. 뭐라고? 뭘 놀라세요? 나영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진이긴요? 내 건물 내가 파는데. 아, 참. 정정해야지. 우리 건물인가? 어차피 어머니 지분은 한 톨도 없지만요. 너 이 사기꾼 같은. 사기꾼? 나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증여 계약서에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2눈 똑바로 뜨고. 안 그래요? 그건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빚 갚는다며, 사업한다며, 빚 갚아야죠. 나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빚 갚으려면 파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어머니가 빚 갚아주시게요? 아, 맞다. 나영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조롱하듯 훑어보았습니다. 돈 한 푼 없으시지, 이제. 통장도 카드도 다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나영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나영이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억울하면 진작 잘하시지 그랬어요. 늙었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그깟 아들 눈물 몇 방울에 전 재산을 넙죽 넘길 때부터 알아봤어요. 멍청하시긴. 저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영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나영의 뺨에 닿기도 전에 나영이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20대처럼 악력이 어찌나 센지 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영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성규가 그제야 제 팔을 붙들었지만 그것이 저를 돕는 것인지 나영을 돕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영은 저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당신 어머니 방이나 모셔.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요. 나영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다 끝났어요. 우리 내일 오전에 잔금만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집도 뜨고 어머니랑도 영영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얌전히 계세요. 내일 오전 잔금.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밤새도록 맴돌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독사 이정순. 시장 바닥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저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것들은 제가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늙고 힘없는 노인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침 해가 희미하게 창을 적실 무렵 문 밖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금을 치르러 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요. 나영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이 제 건물을 팔아치울 생각에 몹시도 들떠 보였습니다. 이윽고 제 방문 앞에서 그 소리가 멎었습니다. 철컥.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나영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가장 비싼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저는 침대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저희 나가면 이 집도 다 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희 바빠요. 나영이 막 몸을 돌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가 밭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문 밖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성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늙은이가 진짜. 나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성규가 제게 달려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나영은 팔짱을 낀 채 그런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더군요. 쉬하지 마세요, 어머니. 잔금 치르러 가는 날이라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안 통해요. 저는 힘겹게 말을 쥐어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분노로 몸을 떤 탓에 제 얼굴은 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시위가 아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 제 핏기 없는 얼굴과 식은 땀을 보자 성규가 정말로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얼굴 좀 봐. 나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제가 쓰러져 죽기라도 하면 모든 일이 골치 아파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진짜 재수 없게. 나영이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당신 그럼 119라도 부르든가. 제가 성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분노와 허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병원은 안 가. 저는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다오. 그리고 죽이라도 끓여다오. 속이 너무 아파서 그런다. 성규는 당장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영은 그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나 매수자에게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조금 늦는다고 둘러대려는 것이겠지요. 엄마, 여기 물. 죽은 내가 시켜줄게. 됐다, 성규야. 저는 그마저도 힘겹게 받아 마셨습니다. 너도 그만 나가 있어. 나영이 화내겠다. 나는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게다. 저는 성규마저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어서 가라고, 저것들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영은 제가 정말로 몸이 안 좋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성규를 재촉했습니다. 성규 씨, 빨리 나와. 늦었어. 저러다 점심때쯤이면 또 멀쩡해지실 거야. 빨리 가자. 엄마, 그럼 우리 금방 다녀올게. 죽 시켜놓고 갈게. 그래. 잘 다녀와라.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1분, 2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움도 메스꺼움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내 재산을 되찾겠다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것들이 잔금을 치르고 도망가기 전 단 한 번의 기회. 저는 성규의 옛방, 지금은 나영이 제 짐을 처박아둔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에 성규가 총각 때 쓰던 낡은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성규는 본래 심약한 놈입니다. 나영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10억 빚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혼자 꾸미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명 제 아들을 완벽히 속이기 위한 증거를 만들었을 것이고 제 아들은
그 증거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었을 겁니다. 녀석은 겁이 많아서 그런 중요한 서류를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니까요. 창고방 문을 열자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제 낡은 옷가지들, 제가 아끼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짐더미를 헤치고 방구석에 처박힌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느릿느릿하게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그런 걸 설정할 만큼 치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바탕화면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 따위에 그럴듯한 이름이 붙은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던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영이라고 하트 표시까지 붙은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의 역겨운 신혼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서류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뛰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성규 씨 사업 투자 내역서, PDF 동업자 차용증 사본, JPG 사채 상환 계획표, XLSX.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악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장사하며 봐온 진짜 서류들과는 질이 달랐어요. 동업자 차용증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급하게 만든 듯한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채 상환 계획표는 이율 계산조차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에 내 아들이 속아 넘어갔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성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파일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영이 지출 내역 최종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성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이 만들어서 성규에게 보낸 것을 성규가 겁이 나서 저장해 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억 빚의 실체가 그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VVIP 강남 피부과 시술 비용 연간 회원권 3천만 원. H사 명품 백신상 리미티드 1,200만 원.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외상값 800만 원. 해외 주식 투자 손실금 어사 2억 5천만 원. 친정 아버지 병원비 강남 S병원 특실 5천만 원. 그렇게 나열된 항목의 총합은 사업빚이라던 10억 원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한 빚의 정체였습니다. 성규의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구나영이 자신의 사치와 허영, 그리고 친정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생긴 개인 빚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저는 당장 이 파일을 증거로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뒤져 성규가 예전에 쓰던 낡은 USB 메모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 서류 폴더 전체를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중 10%, 20% 느려 터진 컴퓨터가 제 속을 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폴더 안에 또 다른 파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최종 초안. 이건 내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매수인의 이름,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오늘 치러질 잔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 계약서의 마지막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기 마련이지요. 특약사항.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약사항 제5조.
현 매매 대상 건물에 거주 중인 매도인의 모친이 정수는 잔금 지급일이길 즉시 땡땡 실버 평화 요양병원으로 이전 조치하며 매수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요양병원. 저것들은 건물을 팔아 돈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어미를 병원에 쳐넣을 작정이었습니다. 평화 요양병원.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사 완료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저는 USB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구나영, 김성규,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독사의 눈에 드디어 피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사기를 쳤다는 증거는 모았지만 저를 유기하려 했다는 증거는 아직 약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고방에서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것들이 잔금을 받고 은행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내 평생의 동지 최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 쪽에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영과 성규가 벌써 돌아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저 소리는 정상적인 방문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창고방 문틈으로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현관문 인터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야, 구나영. 문 안 열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튀어나와. 험상궂은 목소리.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문신을 한 팔뚝, 금목걸이. 그들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가끔 보았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 나영이 말했던 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들이 저를 발견해서는 안 됐습니다. 인터폰에서는 자동 응답 음성이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 이 할망구가 거짓말을. 쾅, 쾅, 쾅. 문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창고방의 짐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삑삑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잔금을 무사히 치르고 수십억을 손에 쥔 나영과 성규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창고방 문틈으로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나영과 문 밖의 깡패들. 두 무리가 현관에서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너,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나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돈 갚는다고 했지. 근데 왜 전화를 다 씹어? 너 우리가 우스워? 나영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돈 받으러 갔다 오는 길이잖아요. 왜 이래요, 정말? 성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 신고해, 이 자식아. 남자가 성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성규가 맥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성규야. 나영이 외쳤지만 그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나영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영이 새로 산 그 비싼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자기야. 성규가 울며 나영에게 기어가려 했습니다. 시끄러워. 다른 남자가 성규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먼지 쌓인 짐더미 뒤에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나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잘 들어, 구나영. 너가 건물 판다고 해서 오늘까지만 기다려준 거야. 잔금 받았어, 안 받았어? 나영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방금 받아서 은행에서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5억? 당장? 5억?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남자가 나영을 다시 한번 밀쳤습니다. 5억은 원금이고 정신 나갔어? 그동안 이자가 얼마가 붙은 줄 알아? 오늘까지 총 10억이다. 10억 내놔. 당장.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억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5억이랬잖아요. 웃기지 마. 너 같은 년한테는 그렇게 받아야 돼. 10억 내놔. 안 내놓으면 너랑 저기 저 내 남편 놈까지. 둘 다 오늘 여기서 좋게 끝나긴 글렀어. 10억? 건물 판 돈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나영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을 기며 빌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드릴게요. 10억 드릴게요. 제발 이체할 시간만 주세요. 좋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체해. 남자가 나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주었습니다. 나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영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체가 안 돼요. 뭐? 지급 정지가 됐어요. 계좌가 막혔다고요. 우두머리 남자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장난을 쳐? 남자가 나영을 다시 때리려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급 정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하늘이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더미 뒤에서 저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거기 웬 할망구가 있어. 사채업자 중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낡은 짐더미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영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저 늙은이가 왜 거기서 나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 못 받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계좌 내가 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나영과 사채업자들의 눈이 동시에 저를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나영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풀어. 당장 풀라고. 나영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성규야. 엄마. 성규가 저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영이 제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짝!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제 평생 제 남편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뺨이었습니다. 엄마, 성규가 놀라 저를 불렀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영이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왜 아직도 살아서 사람 귀찮게 해? 늙었으면 곱게 방에 처박혀서 죽을 날이나 기다릴 것이지. 왜 자꾸 기어나와서 내 앞길을 막아? 사채업자들은 이 기막힌 막장극을 어이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나영을 밀쳐냈습니다. 시끄럽고 이 할망구 말이 사실이야? 너 정말 이 할망구가 계좌 막은 거 맞아? 몰라. 하지만 저 늙은이 짓이 분명해. 어떻게 내 돈? 나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할망구, 돈 풀 수 있어? 없어?
저는 그를 노려보며 제 주머니 속 USB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뭐? 경찰 불렀습니다. 당신들 불법 채권 추심에 불법 가택 침입, 그리고 폭행까지. 제 말에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돈 받고 싶으면 조용히 저 여자 구나영 씨 데리고 경찰서로 가시죠. 가서 저 여자가 당신들 돈을 어떻게 떼먹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기쳤는지 다 이야기하세요. 그럼 혹시 모르지. 가명이라도 받게 해줄지. 너가 뭔데? 내가 이정순입니다. 당신들이 뜯어가려던 그 건물,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이 미친 상황에서 누가 진짜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영이 저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이 늙은 여우야. 너가 뭘 안다고. 당신, 뭐해? 나영이 성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늙은이 저 방에 쳐넣어. 저 늙은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당장 가둬. 제 아들 성규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과 미친 듯이 날뛰는 나영과 그리고 뺨이 부은 채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성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방에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제 아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그 작은 건넌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자물쇠가 찰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영이 밖에서 제 방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됐어. 이제 저 늙은이는 신경 꺼. 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 거짓말이에요. 계좌 금방 풀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괜찮다, 이정순. 괜찮아.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완벽한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구나영, 저 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없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나영이 쓰레기처럼 쳐넣은 제 짐더미 속, 그곳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중요한 거래 내용을 녹음하곤 했던 손바닥만 한 낡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나영은 이것이 쓸모없는 고물인 줄 알고 제 짐과 함께 이 방에 쳐넣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녹음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리씨,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거실에 설치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문 아래쪽에는 신문지 한 장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거실에서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것인지 잠시 소란이 멎었습니다. 아니,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영이 말한 계좌를 풀어주라는 사람과 통화 중이거나 은행에 가려고 준비 중인 듯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미친 것들이 이 와중에 술을 마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채업자들이 좋다. 오늘 밤까지 못 풀면 너희는 끝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나영과 성규는 공포에 질려 술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겠지요. 성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계좌가 정말 엄마가 막은 걸까?